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독을 바른 비수처럼 고막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시선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이혼 합의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부부 공동 재산 일체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검고 네모반 듯한 명조체 글자 하나하나가 이빨을 드러낸 괴물 같았다. 비웃으며 종이 밖으로 튀어나와 내 눈 속으로 파고들어 이성을 갉아먹으려는 듯 꿈틀거렸다. 박준우의 손가락이 초조하게 테이블을 두드렸다. 똑, 똑, 똑.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그곳에 또 다른 균열을 만들었다. 그만 끌어. 우리 사이에 감정 없는 거 안지 오래됐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오늘의 날씨를 얘기하듯 평온했다. 우리의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무심한 얼굴을 지나 그의 곁에 선 여자에게 시선이 닿았다. 그녀는 아이보리색의 몸에 꼭 붙는 인부복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한 손으로는 부드러우면서도 과시하듯 배를 감싸고 있었다. 아직 배가 불러오지 않아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턱을 살짝 치켜들고 승리자의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 눈빛은 독을 바른 갈고리처럼 숨김없이 나를 향해 날아와 밝혔다. 도발과 경멸이 가득했다. 봐, 내가 이겼어. 너 같은 패배자. 라고 말하는 듯했다. 뭘 봐? 자기는 알도 못 낳는 주제에 남이 낳는 건 배 아파? 날카롭고 악의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나의 좋으신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였다. 그녀는 그 삼각형 눈을 잔뜩 찌푸린 채 나를 노려봤다. 눈가의 주름 하나하나에 아기가 가득했다. 이 빌라는 우리 준우가 자기 능력으로 회사에서 받은 포상이야. 어디 근본도 없는 남의 성씨를 가진 네가 버티고 앉아있어? 당장 도장 찍고 꺼져. 우리 귀한 대손이 쓸 아기방 꾸며야 하는데 거슬리게 굴지 말고. 너? 회사 포상? 하, 비릿하고 달콤한 피맛이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억눌렀다. 1년 전 그날 밤, 박준우는 자신의 프로젝트 기획서를 들고 흥분에 겨워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초기 자금이 없어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에 걸맞은 번듯한 간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의 그 가련하고 약해 빠진 남성적 자존심을 위해, 그리고 그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나는 내 개인 신탁 펀드를 사용했다. 익명으로 전액 현금으로 한남동 유엔빌리지에서 가장 좋은 이 집을 샀다. 그리고 내 수석 변호사인 강지윤에게 부탁해 해외 벤처 캐피탈의 증여 계약서를 완벽하게 위조했다. 해외 투자사가 그의 잠재력을 높이 삼일이 지급한 포상금이라는 완벽한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그는 믿었다. 그는 미친 듯이 기뻐하며 나를 껴안고 몇 번이고 복덩이라고 외쳤다. 그의 눈에는 당시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빛이 반짝였다.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믿었다.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 집에 들어와 살며 내가 제공한 모든 것을 누렸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나를 자신들에게 기생하는 외부인 취급했다. 이제 내가 그의 손에 쥐어준 이 번듯함은 그가 그의 애인과 가족에게 건네는 칼이 되었다.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들 모두가 힘을 합쳐 내 심장을 한 조각 한 조각 난도질했다. 모든 칼날이 뼈에 닿았고 살점은 너덜너덜해졌다. 넓고 환한 거실에는 시댁의 온갖 친척들이 바글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썩은 고기 냄새를 맡은 독수리 때처럼 구석구석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탐욕과 경멸 그리고 고소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한 뼘 한 뼘 발가벗겼다. 아이고, 아직도 저러고 있네. 서울 여자는 다르다니까. 튕기기는. 우스꽝스러운 파마머리를 한 아주머니가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자기 처지를 알아야지. 우리 준우는 이제 프로젝트 팀장이라 앞길이 창창한데 아직도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그렇다마다 수진이 뱃속에는 우리 박씨 집안의 대를 이을 아기가 있는데 알도 못 낳는 암탉은 진작에 쫓겨났어야지. 빨리 도장 찍으라 그래.
우리 귀한 손주 쓸 방 새로 인테리어 해야 한단 말이야. 이 벽지 색깔은 너무 밋밋해. 좀 화사한 걸로 바꿔야지. 모든 말이 유리 조각을 섞은 얼음물이 되어 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뼛속까지 시렸고 심장을 찌르는 듯 아팠다. 나는 3년간의 인내와 헌신, 양심을 속여가며 그와 그의 가족에게 베푼 호의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정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순진하게 믿었다. 전부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적나라한 이익 앞에서 내가 생각했던 정이라는 것은 한 푼의 가치도 없었다. 그저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울고불고 매달리지도 않았다. 그 어떤 표정도 짓는 것조차 귀찮았다. 모두의 의아하거나 경계하는 시선 속에서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파카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가 앞으로 수많은 대형 계약을 따내기를 바라며 내가 선물했던 첫 번째 생일 선물이었다. 그는 정말로 이 펜을 사용해 내게 대형 계약을 안겨주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펜촉이 종이에 닿자 작지만 선명한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다. 넓은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내 떨리는 펜 끝에 집중되었다. 나는 한 획, 한 획, 온 힘을 다해 심서연이라는 세 글자를 썼다. 내 이름, 소위 평범한 사람의 안정적인 삶을 그와 함께 보내기 위해 지난 3년간 조심스럽게 감춰왔던 나의 진짜 이름. 마지막 획을 다 썼을 때 박준우와 김영숙의 눈에 미처 감추지 못한 당혹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분명했다. 그들은 내가 앞으로 벌일 온갖 추태와 발악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을 것이다. 내가 자살 소동이라도 벌이면 그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올려 나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계획까지 세워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순순히 서명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했어. 도장 찍었어. 김영숙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사흘 굶은 미친 개처럼 뼈다귀를 발견하고는 쏜살같이 달려와 내 손에서 합의서를 낚아챘다. 그녀는 거의 탐욕스럽게 그 종이를 손에 꽉 쥐고 눈앞에 바짝 갖다 댔다. 내가 엉뚱한 곳에 서명했거나 다른 꿍꿍이를 부렸을까봐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하게 몇 번이고 확인했다.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귀를 찢는 듯한 히스테릭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왔다. 하하하, 찍었어. 드디어 찍었다고. 이 재수없는 년, 드디어 내쫓았어. 그녀는 마치 승리의 깃발을 흔들듯 그 얇은 종이 한 장을 높이 치켜들고 방 안 가득한 친척들에게 목이 터져라 자랑했다. 다들 봐요. 이제 이 대궐 같은 집은 완벽하게 우리 박씨 집안 것이 됐다고요. 동서, 저번에 저 남양 큰방 마음에 든다고 했죠? 가져요. 얼른 애들 이쪽으로 전학시켜요. 삼촌, 아들 결혼하는데 신혼집 없다면서요? 저기 발코니 딸린 작은 방 좋네. 두 사람 쓰라고 해요. 그리고 저 서재는 고스톱 방으로 바꿔서 우리 맨날 여기서 화투나 치자고요. 그들은 마치 산적대가 전리품을 나누듯 신이 나서 내 집을, 나의 공간을 나누기 시작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인 나는 그들의 눈에 그저 눈에 거슬리는 곧 쓸려나갈 쓰레기일 뿐이었다. 나는 등 뒤에서 벌어지는 광란의 축제를 무시했다. 말없이 몸을 돌려 2층으로 올라갔다. 내 짐은 이미 다 쌓여 있었다. 20인치짜리 작은 기내용 캐리어 하나. 그 안에는 내 속옷 몇 벌과 어머니가 남겨주신 앨범 한 권이 전부였다. 이 집을 위해 내가 들여놓았던 모든 것들. 작게는 에르메스 슬리퍼 한 켤레부터 크게는 독일제 스마트 가전제품 풀세트까지 나는 단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다. 더러워서 나는 캐리어를 끌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왔다. 캐리어 바퀴가 값비싼 원목 마루 위를 지나며 단조롭고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축하의 함성과 화투패 섞는 소리 속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선명했고 또 유난히 비극적으로 들렸다. 박준우의 곁을 지날 때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모든 관심은 이수진의 아직 평평한 배에 쏠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더위와 과시, 그리고 기대가 뒤섞인 역겨운 미소가 가득했다. 나는 천천히 그의 귓가에 다가갔다. 우리 둘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마치 시베리아 벌판에서 불어오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박준우,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내 목소리는 맑고 평온했다.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마치 얼음 송곳처럼 그의 얼굴에 번진 미소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마침내 이수진의 배에서 시선을 떼어 내 얼굴로 옮겼다. 그 눈빛에는 역겨운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와 경멸이 가득했다. 그는 비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거만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후회? 심서연,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건 널 만난 거야. 너처럼 평범하고 재미없는 여자한테 3년이란 시간을 낭비한 거. 이제 나에겐 수진이도 있고 내 아이도 있고 이 대저택도 있어.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모든 게 최고를 향해 가고 있다고. 후회는 네가 해야지. 30살 먹은 이혼녀, 가진 것도 하나 없는 널 이제 누가 데려가겠어? 나는 그를 보았다. 한때 뼛속까지 사랑했지만 이제는 야박함과 배신으로 가득 찬 그 얼굴을 나는 문득 웃음이 나왔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캐리어를 끌고 그들의 귀를 찢는 축하 소리, 화투 소리, 그리고 미래의 행복한 삶에 대한 환상 속에서 단호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문을 나섰다. 내가 직접 고른 수천만 원짜리 스마트 도어였다. 즈우, 묵직한 대문이 등 뒤에서 닫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마치 나의 3년간의 어리석었던 결혼 생활에 조잡하지만 커다란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다. 문 안은 인간성의 향연, 온갖 마귀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문 밖은 햇살이 눈부셨고 구름 한 점 없었다. 새로운 세상이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호텔로 가지도 않았다. 택시는 퇴근 시간의 복잡한 도심을 뚫고 마침내 이 도시 최고의 랜드마크인 시그니엘 레지던스 앞에 멈춰섰다. 이곳은 진정한 하늘 위였다. 평당 가격이 박준우, 그들이 소위 부촌이라 부르는 곳에 화장실 하나를 살 수 있을 정도였다. 나는 그 작은 캐리어를 끌고 홍채와 지문 이중인증이 필요한 전용 엘리베이터로 들어섰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내벽에 나의 창백하고 평온한 얼굴이 비쳤다. 나는 손을 들어 최고층인 101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침묵하는 거대한 짐승처럼 부드럽고 신속하게 상승했다. 360도 통유리를 통해 도시 전체의 화려함과 찬란함이 내 발 아래 그림처럼 펼쳐졌다. 방금 전 그 갑갑하고 더럽고 계산으로 가득 찼던 집은 이미 지평선 위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가 되어 있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눈에 들어온 것은 지나치게 넓은 거실이었다. 20m에 달하는 곡선형 통창이 도시의 황혼 무렵 가장 장엄한 스카이라인을 남김없이 담아내고 있었다. 하늘가의 노을은 신이 팔레트를 엎지른 듯 강렬하고 현란했다. 강지훈,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서진그룹의 수석법률 고문인 그녀가 거실 중앙에 거대한 대리석 홈바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녀는 재단이 완벽한 베르사체 화이트 수트를 입고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높게 묶어 매끄러운 이마와 날렵한 턱선을 드러내고 있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아우라가 넘쳤다. 나를 보자 그녀는 호박색 액체가 담긴 크리스털 잔을 들어 보이며 가볍게 목례했다. 고생 끝, 새 출발 시작을 축하해. 우리 심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농담과 짙은 안쓰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모델처럼 우아하게 걸어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손에서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캐리어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수억 원짜리 가죽 소파 옆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부르고뉴레드 와인 한 잔을 내 차가운 손에 쥐어주었다. 손 좀 녹여. 자,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언제든 끌어올릴 수 있어. 뼈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처리해줄게. 그녀가 내 잔에 가볍게 부딪히자 맑은 소리가 났다. 나는 거대한 통창 앞으로 다가갔다.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대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와인 한 모금을 머금었다. 최고급 피노누아의 복합적이고
깊은 과일 향이 혀끝에서 터져나왔다. 목을 타고 넘어가며 나를 역겹게 했던 비릿한 피맛을 겨우 억눌렀다. 창밖으로 하나둘 켜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마치 신이 실수로 이 도시에 흩뿌린 다이아몬드 조각 같았다. 내 눈빛은 점점 차갑고 단단해졌다. 칼날처럼 날카롭게. 아니, 서두르지 마.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방금 얼음 창고에서 꺼낸 듯한 냉기를 품고 있어 나 자신도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히 그물을 걷는 게 아니야. 그들이 가장 높은 곳, 그들이 세상의 정점이라 착각하는 곳까지 올라가길 기다릴 거야. 그들이 가장 의기양양해서 세상을 다 가졌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훈을 향해 돌아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딛고 선 그 가짜 사다리를 발로 걷어차버릴 거야. 내가 원하는 건 그들을 추락시키는 게 아니야. 천국에서 지옥으로 산산조각 나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강지훈이 웃었다. 그 웃음에는 감탄과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나를 가장 잘 알았다. 기꺼이 모시죠. 그녀가 손가락을 튕겼다. 마치 큰일을 앞둔 여왕 같았다. 말만해 우리 대표님, 내가 뭘 하면 될까? 나는 몸을 돌려 차갑고 단단한 유리의 등을 기댔다. 마치 그곳에서 힘을 얻는 것처럼. 첫째, 박준우가 이수진과 혼인 중에 저지른 모든 불륜 증거, 호텔 출입 기록, 계좌 이체 내역,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이수진에게 명품백과 차를 사준 증거까지 가장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자료로 정리해. 둘째, 즉시 한남동 빌리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A동 1호 빌라의 보안 시스템을 군사 작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 내 홍채와 지문 외에는 그 누구의 어떤 권한도 전부 무효화시켜 파리 한 마리도 못 들어가게. 셋째, 보안업체 책임자인 류시현 팀장, 내일 오전 10시에 여기로 오라고 해. 문제없어. 강지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휴대폰을 꺼내 혼바에 기댄 채 침착하고 신속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업무 처리 능력은 언제나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이후 사흘 동안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오직 이 도시의 정상에 있는 나만의 공중 궁전에 머물렀다. 낮에는 지훈과 함께 가장 편안한 실크 가운을 입고 최고급 커피를 마시며 박준우와 그 배후에 있는 탐욕스러운 가족의 모든 사회적 관계와 자금 흐름을 분석했다. 그는 공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나 몰래 우리의 혼인 공동 재산을 이용해 시골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에게 집과 상가까지 사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명목상의 아내였던 나는 이 모든 것을 모르는 천하의 바보였다. 밤에는 혼자 통창 앞에 앉아 모든 불을 끄고 와인을 마셨다.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의 이우습고 비참했던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몇 번이고 복귀했다. 나는 성인군자도 감정이 없는 기계도 아니다.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바보처럼 농락당했다. 내 마음도 아팠다. 극심한 고통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무감각과 냉담함만이 남았다. 소위 사랑이라 불렀던 것들, 한때 너무나 진실하게 느껴졌던 온정의 순간들은 이제와 돌이켜보면 내 뺨을 후려치는 소리 큰 따귀 같았다. 화끈거리고 아팠다. 내가 바친 진심은 그들이 나를 치밀하게 계산하는 데 사용한 도구가 되었다. 나의 인내와 양보는 그들의 탐욕과 뻔뻔함의 밑거름이 되었다. 무엇 때문에? 단지 내가 그를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셋째 날 오전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거대한 드레스룸에서 오늘의 전투복을 고르고 있었다. 지훈이 노크를 하고 슬리퍼를 신은 채 들어왔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내게 건넸다. 그녀의 얼굴에는 장난기 가득한 좋은 구경거리를 앞둔 미소가 번져 있었다. 대표님, 무대는 준비됐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올해의 막장 드라마 곧 시작합니다. 나는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한남동 UM빌리지 A동 1호 빌라 앞에 실시간 고화질 CCTV 영상이 떠 있었다. 화질이 너무 좋아 박준우의 의기양양한 얼굴에
흥분으로 번들거리는 기름기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대박 이삿짐 센터라고 쓰인 거대한 빨간색 트럭 2대가 위풍당당하게 빌라 앞에 멈춰서 있었다. 무례하게도 진입로 전체를 막아선 채였다. 차에서 남녀 10여 명이 우르르 내렸다. 선두에는 박준우와 그의 어머니 김영숙이 있었다. 그들은 오늘 한껏 치장한 모습이었다. 박준우는 얼마 전 내가 사준 새 아르마니 정장을 입고 머리에는 헤어젤을 듬뿍 발라 번쩍거렸다. 마치 지방 소도시의 준공식에 참석하는 기업가 같았다. 김영숙은 더 가관이었다. 온몸을 금부티로 치장하고 촌스러운 새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서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립스틱은 입술선 밖으로 번져 있었다. 웃을 때마다 얼굴에 주름이 한데 모여 활짝 핀 국화 같았다. 그들 뒤로는 너무나 익숙한 친척들이 줄지어 따랐다. 모두의 얼굴에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기쁨이 가득했다. 마치 자신들이 이 대저택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더 웃긴 것은 그들이 빌라 입구에 값비싼 소나무 2그루 사이에 눈에 거슬리는 빨간색 현수막까지 걸어놓았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거대한 금색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박준우 팀장님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는 하마터면 소리내어 웃을 뻔했다. 자기 집안에서 대단한 인물이 났다는 걸 동네방네 자랑하지 못해 안달이 난 모양이었다. 영상 속에서 김영숙은 자신의 부대를 사열하는 여왕처럼 허리에 양손을 얹고 거만하게 빌라 대문 앞으로 걸어가 꼿꼿이 서 있는 경비원에게 고함을 쳤다. 어이, 거기, 눈 없어? 새 주인이 이사하는 거 안 보여? 빨리 문 안 열어? 꾸물거리지 마. 내가 말하는데 오늘 우리 대사님이 18분이 길시라고 했어. 시간 놓치면 너 같은 일개 경비원이 책임질 수 있어? CCTV 화면 속 각 잡힌 검은 제복을 입은 키가 크고 듬직한 남자가 경비 초소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검은색 전술 장갑을 끼고 있었고 얼굴은 냉정했으며 눈빛은 설산 위를 맴도는 매처럼 날카로워 감히 마주볼 수 없을 정도였다. 류시연이었다. 그는 표정 변화 없이 펄쩍펄쩍 뛰는 김영숙 앞에 섰다. 마치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죄송합니다, 여사님.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집주인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태블릿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낮고 안정적이며 힘이 있었지만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김영숙의 국화 같은 미소가 순식간에 얼굴에 굳어졌다. 박준우도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는 상사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렸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집주인이야. 빨리 문 열어. 나는 최고층 펜트하우스의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방금 집사가 가져다준 핸드드립 커피를 들었다. 피어오르는 김을 가볍게 불며 CCTV 속에서 희열에 찼다가 경악하고 곧 분노로 폭발하려는 그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내 입꼬리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갔다. 박준우, 김영숙, 그리고 당신네 박씨 집안 모든 사람들, 서두르지 마. 좋은 구경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CCTV 화면 속 박준우의 얼굴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이미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언젠가 자기 집 문 앞에서, 그것도 자기가 경비견 취급하던 사람에게 가로막힐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이 새끼, 새로 왔냐? 눈이 멀었어. 귀가 먹었어? 그가 손가락을 뻗어 류시연의 코앞까지 들이댔다. 똑똑히 봐. 이 집 주인, 나 박준우야. 내 집이라고. 내까지 경비원이 감히 날 막아? 내가 말 한마디면 너 여기서 당장 잘리는 거 몰라? 류시연은 움직이지 않는 산처럼 미동도 없었다.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평온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선생님, 언행에 주의해 주십시오. 계속하시면 인격모독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산 시스템상으로 한남동 유엔빌리지 A동 1호의 유일한 합법적 소유주는 박준우 선생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말은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진 물 한 방울처럼 순식간에 현장을 뒤집어 놓았다. 김영숙이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가장 먼저 펄쩍 뛰었다. 그녀의 유리창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는 화면을 뚫고 내 고막을 찔렀다.
미친놈,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집이 내 아들 집이 아니면 내 집이냐? 네가 뭔데, 문지기 주제에. 그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안으로 정입하려 했다. 옆에 있던 키 크고 건장한 경비원 2명이 즉시 달려들어 양쪽에서 그녀를 붙잡았다. 마치 매가 병아리를 채듯 가볍게 그녀를 들어 올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만들었다. 김영숙은 즉시 자신의 주특기인 드러눕고 떼쓰기 신공을 발휘했다. 그녀는 허공에서 손발을 허우적거리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모든 사람의 18대 조상까지 들먹였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립스틱은 얼굴에 번져 마치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미친 여자 같았다. 주변 친척들도 즉시 합세해 경비원들을 둘러싸고 소란을 피웠다. 당신들이 뭔데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해? 법도 없어? 경비원이 사람 팬다. 유엔빌리지 경비원이 사람 패요. 빨리 찍어. 인터넷에 올려서 저놈들 다 망하게 만들어버려. 박준호의 얼굴은 이미 먹물을 쏟은 듯 새까매졌다. 자신의 모든 친척들 앞에서 인생의 정점을 찍으려던 바로 그 순간에 일개 경비원 몇 명에게 자기 집 앞에서 가로막히다니 그에게는 치명적인 굴욕이었다. 그는 갑자기 서류 가방에서 서류 복사본 하나를 꺼내 류시연 앞바닥에 세게 내던졌다. 내 놈 눈깔 똑바로 뜨고 쳐다봐. 그가 침을 튀기며 소리쳤다. 이게 우리 회사랑 벤처캐피탈이 맺은 주택증여 계약서야. 여기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로 똑똑히 쓰여 있잖아. 이 집은 나 박준호한테 증여된 거라고. 나는 바닥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그 복사본을 보며 입가의 미소를 더욱 짙게 했다. 그것은 내가 당시의 연극을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 특별히 강지훈의 최고 변호사 팀에게 위조시킨 증여 계약서였다. 증여자는 내 명의로 된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유령 투자회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법인 대표는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가상의 인물이었다. 이 계약서는 법적으로 허점투성이인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하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떡에 정신이 팔린 박준우 같은 멍청이를 속이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았다. 류시연은 고개 숙여 그 종이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차갑게 반복할 뿐이었다. 저희는 등기소에 등록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원본과 소유주 본인이 직접 내린 지시만을 인정합니다. 계속해서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며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시면 사유재산 침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가게 될 겁니다. 경찰 신고라는 두 글자는 시끄럽던 군중을 순간 조용하게 만드는 냉수와 같았다. 박준우는 말문이 막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모든 자부심과 체면은 이 순간 그가 무시하던 경비원 몇 명의 발 아래 짓바려 산산조각 났다. 이미 주변 이웃들이 이쪽의 소란을 듣고 하나둘 고개를 내밀며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는 수많은 가느다란 바늘이 되어 박씨 집안 모든 사람의 몸을 촘촘히 찔러댔다. 기쁨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들이 경비원들과 거의 몸싸움을 벌이려던 바로 그 순간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아무 소리 없이 마치 밤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다가왔다. 빌라 입구에 멈춰선 그 차. 예술품처럼 유려한 차체와 극도로 고귀한 검은색은 순식간에 거대한 자석처럼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겼다. CCTV 앞에 나를 포함해서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어떤 여자라도 비명을 지를 만한 그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나는 이미 준비해둔 이탈리아 최고급 브랜드 로로피아나의 수제 화이트 수트로 갈아입었다. 굽이 10cm는 좋게 되고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이 촘촘히 밝힌 지미추 하이힐을 신었다. 마지막으로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며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는 디올 999 정품 레드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 속의 여자는 정교한 얼굴에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온몸에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강력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사흘 전 싸구려 홈웨어를 입고 민낯으로 그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했던 심서연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향해 살짝 미소 지었다. 하지만
웃음기는 눈에 닿지 않았다. 때가 되었다. 내 것을 되찾으러 갈 시간.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건드린 존재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줄 시간. 나는 휴대폰을 들어 류시연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즉시 연결되었다. 심 대표님. 류시연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 열어요. 나는 그 두 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CCTV 화면 속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은 모두의 의심스러운 시선 속에서 빌라 대문 정중앙에 멈춰섰다. 모두 무의식적으로 입을 다물었고 현장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들은 한눈에 봐도 엄청난 가격일 저 차에 과연 어떤 대단한 인물이 타고 있을지 추측하고 있었다. 박준호의 눈에는 긴장과 아첨의 빛이 번뜩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넥타이를 고쳐매며 언제든 달려가 인맥을 쌓을 준비를 하는 듯했다. 바로 그때 류시연이 내 전화를 받았다. 그는 이어폰에 대고 짧게 대답한 뒤 뒤에 있던 경비원들에게 손짓했다. 그 묵직하고 화려하게 조각된 검은색 철제 대문이 박씨 집안 사람들의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시선 속에서 천천히 소리 없이 양쪽으로 열렸다. 마치 성이 마침내 진정한 주인을 맞이하는 것처럼 박준호와 김영숙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환희의 표정이 떠올랐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야? 김영숙이 더위 양양하게 소리쳤다.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네. 박준호도 즉시 그 거만한 자세를 되찾고 헛기침을 하며 그의 친척들을 이끌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본래 자신의 것이었던 이 대저택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첫 발을 떼기도 전에 롤스로이스의 뒷좌석 문이 열렸다. 은색 스파클링 하이힐을 신은 발이 먼저 나와 단단히 땅을 밟았다. 구두굽이 바닥에 닿으며 또각하는 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천둥처럼 모든 사람의 심장을 강타했다. 이어서 하얀색 정장 바지에 쌓여 완벽하게 쭉 뻗은 다리가 차문 밖으로 나왔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오전의 햇살이 조금 눈부셨다. 나는 살짝 눈을 찡그리며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리고 내 시선은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 눈앞에 돌처럼 굳어버린 충격과 경악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 찬 얼굴들을 훑었다. 시간은 이 순간 멈춘 듯했고 공기도 굳어버렸다. 서연 씨? 박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나를 쳐다봤다. 눈알이 안구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는 눈앞에 이 강력한 아우라를 뿜어내며 수십억 원짜리 차에서 내린 여자와 자신의 기억 속에 항상면 원피스를 입고 민낯으로 온화하고 인내심 강했던 아내를 연결시킬 수 없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이 차는 누구 차야? 김영숙은 입을 떡 벌려 달걀이라도 삼킬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가리켰다가 차를 가리켰다가 하며 완전히 정신이 나간 모습이었다. 그녀 뒤의 친척들은 더욱 웅성거리며 수군댔다. 저거 박대리 이혼한 마누라 아니야? 왜 저렇게 변했대? 세상에, 저거 롤스로이스잖아. 저 차 얼마야? 구하라더니 어디서 저런 돈이 났지? 나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했다. 내 시선은 모든 사람을 넘어 마침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진 박준우의 얼굴에 멎었다. 나는 그를 향해 걸어갔다. 10cm 하이힐이 평평한 아스팔트 위를 걸으며 규칙적인 또각 소리를 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박준우의 심장을 밟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앞에 멈춰섰다. 최고급 향수에서 나는 은은하고 차가운 우디향이 그의 코끝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그가 내게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낯설면서도 압도적인 향기였다. 내가 왜 여기 있냐고요? 나는 그를 보며 살짝 고개를 갸웃거렸다.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박준우 씨, 잊었나 본데 여기 우리 집이잖아요? 내 집에 내가 오는데 누구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나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너 헛소리하지 마. 박준우는 마치 아픈 곳을 찔린 듯 순간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다. 심서연, 여기서 미친 짓 하지 마. 우리 이혼했어? 이 집은 회사에서 나한테 포상으로 준 거라고. 너랑은 아무 상관없어. 당장 꺼져. 그는 속마음을 들킨 듯 소리치며 목소리의 크기로 내면의 불안감을 감추려 했다. 아, 회사에서 포상으로 준 거라고요? 나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류시연 팀장을 돌아보았다. 류 팀장님, 이 집주인 선생님께 이 빌라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쓰여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류시연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들고 있던 서류철에서 서류 한 부와 태블릿 PC를 꺼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박준우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등기부등본, 고화질 스캔본이 떠 있었다. 박준우 선생님, 똑똑히 보십시오. 류시연의 목소리는 정밀 기계처럼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한남동 유엔빌리지 A동 1호 빌라 및 그에 부속된 모든 건축물과 정원의 유일한 합법적 소유주는 심서연 대표님이십니다. 이것은 등기소에 정식 등록된 등기부등본 전자본이며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소위 증여계약서는 류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빛에 거의 알아챌 수 없는 경멸을 담았다. 저희 법무팀의 감정 결과 해당 계약서의 증여자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이며 법인 정보 또한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휴지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류시연의 말은 박씨 집안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떨어진 거대한 폭탄 같았다. 세상이 빙빙 돌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절대 그럴 리 없어. 박준우는 태블릿을 낚아채 화면에 떠 있는 심서연이라는 세 글자를 핏발 선 눈으로 뚫어져라 쳐다봤다. 가짜야. 이건 전부 가짜야. 네가 포토샵으로 조작한 거지. 심서연, 이 미친년. 내 집을 차지하려고 이딴 저급한 수작을 부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지르며 내게 달려들려 했다. 류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 거대한 몸으로 철옹성처럼 나를 막아섰다. 그는 단 한 손으로 너무나 손쉽게 박준우의 멱살을 잡아 그를 통째로 들어 올렸다. 박준우는 두 발이 허공에 뜬 채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지만 마치 목이 졸린 닭처럼 우스꽝스럽고 가련했. 너 같은 빈털터리가 어떻게 이렇게 비싼 집을 사? 넌 직업도 없잖아. 평소에 옷 한 벌 살 때도 세일만 기다리던 주제에 네가 어떻게? 박준우의 질문은 모든 박씨 집안 사람들의 마음속 의문이기도 했다. 그렇다. 부모도 없고 직업도 없이 자신들이 3년 동안 먹여 살렸다고 생각한 평범한 여자가 어떻게 수십억 원짜리 대저택의 진짜 주인일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말이 안 됐. 내가 직업이 없다고 누가 그래요? 나는 류시연을 돌아 박준우 앞으로 걸어갔다. 산소 부족으로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내 이름이 그냥 심서연이라고 누가 그래요? 내 목소리는 맑았지만 잔인한 웃음기를 머금고 있었다. 박준우 씨, 결혼 3년 동안 당신은 아내의 진짜 정체조차 몰랐어요. 당신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손을 들어 향기로운 손끝으로 그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자기소개를 잊었네요. 저는 심서연, 서진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입니다. 저기 보이는 대한민국 최고층 빌딩 시그니엘, 그것도 제 소유고요. 당신이 매일 아침 출근하려고 타는 지하철, 그중 2개 노선은 우리 서진그룹이 투자해서 건설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당신의 그 소위 대기업 말인데요. 내 입가의 미소는 더욱 찬란해졌고 동시에 더욱 차가워졌다. 미안하지만 지난주에 재비서 시켜서 그 회사 전액 출자해서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박준우 씨, 법적인 의미에서 이제 제가 당신의 오너라는 뜻이죠. 나의 한마디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따귀가 되어 박준우의 뺨을 연거푸 후려쳤다. 그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류시연에게 목덜미가 잡힌 채 허공에 매달려 마치 줄이 끊어진 꼭두각시 같았다.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뇌는 생각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서진그룹, 시그니엘, 인수, 오너. 이 단어 하나하나가 행성처럼 그의 초라한 인식 세계를 강타했다. 지난 30년간 그가 쌓아올린 세계관을 산산조각 내고 한 톨의 먼지도 남기지 않았다. 아, 아니야. 거짓말이야. 너 분명히 거짓말하는 거야. 그는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지만 낡은 풍금처럼 쉰 소리였다. 넌 고아잖아. 부모도 없는, 내가 먹여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빌어먹을 년이었잖아. 네가 어떻게 서진그룹 상속녀야. 서진그룹 딸이 나 같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말한 신분이 사실이라면 그 박준우는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아내 앞에서 한 톨의 먼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쨍그랑. 이수진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다. 정교한 화장을 한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다가 허공에 매달린 박준우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 그리고 속았다는 것에 대한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가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황금용을 낚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용의 시의 덕분에 겨우 살아남은 미꾸라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미꾸라지 한 마리를 위해 바다 전체를 포기했다. 충격에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김영숙이었다. 이 여자의 평생의 신앙은 돈과 그녀의 출세한 아들이었다. 지금 그녀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었다. 아니야, 내 아들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남자야. 내 아들이 너를 버린 거라고. 너 같은 알도 못 낳는 년이 우리 집안에 안 어울려서 그런 거야. 그녀는 미친 암사자처럼 주변 친척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맹렬하게 내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말은 손가락이 발톱처럼 내 얼굴을 핥히려 했다. 이 천하의 나쁜 년, 네가 우리를 속였어. 그렇게 돈이 많았으면 왜 진작 말 안 했어? 일부러 우리 집안 망신 주려고 그런 거지? 그녀의 논리는 언제나 이렇게 이기적이고 가소로웠다. 나는 한 걸음도 물러설 필요가 없었다. 류시연의 쇠집게 같은 손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녀의 목덜미를 틀어쥐었다. 마치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늙은 암탉을 다루듯 그녀를 들어올렸다. 아, 놔. 이 문지기 개만도 못한 놈들아. 너희들 감히 날 건드려? 내 아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여전히 소리 지르고 있었다. 이미 산산조각 난 그녀의 초라한 자부심으로 내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나는 눈앞에 이 희극적인 장면을 바라보았다. 나의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도사를 기다리는 가축처럼 내 경호원에게 너무나 손쉽게 제압당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거만하게 새 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던 그 친척들은 지금은 모두 얼어붙은 듯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나를 보는 눈빛에는 공포와 경외심이 가득했다. 인간성의 추악함이 이 순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시끄러워. 나는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렸다. 류 팀장, 저 사람들 전부 다 내쫓아요.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에 거슬리는 빨간 현수막을 훑어보았다. 저 쓰레기도 태워버려요. 내 집 더럽히지 말고. 알겠습니다, 대표님. 류시연이 손짓하자 그의 뒤에 있던 훈련된 경호원들이 즉시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들었다. 그들은 박씨 집안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저주를 무시하고 2명씩 한 조가 되어 한 명은 팔을, 한 명은 다리를 잡았다. 마치 쓰레기 자루를 끌고 가듯 박준우와 김영숙, 그리고 그들의 모든 친척들을 빌라 대문 밖으로 모셔냈다. 심서연, 이 독한 년, 천벌받을 거야. 놔, 이건 내 아들 집이야. 이건 강도짓이야. 아이고, 내 허리, 내 늙은 허리 부러지네. 온갖 소리가 뒤섞여 엉망진창인 희극의 한 장면을 연출했다. 이수진은 유일하게 끌려나가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영혼을 잃은 조각상처럼 넋을 놓고 있었다. 나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천천히 몸을 숙여 그녀와 눈을 맞췄다. 이수진 씨, 나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당신 뱃속의 그 애, 정말 박준우 씨의 맞아요? 이수진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고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무슨 소리예요? 별뜻 없어요. 나는 일어나며 정장에 묻지도 않은 먼지를 털어냈다. 그냥 충고 한마디 할게요. 제가 좀 결벽증이 있어서요. 제 물건을 건드린 사람들은 보통 끝이 좋지 않거든요. 박준우는 제 물건이었어요. 제가 버린 쓰레기라고 해도 아무개나 고양이가 주워갈 자격은 없죠.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나를 위해 활짝 열린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류 팀장, 깨끗하게 처리해요. 네. 등 뒤에서 이수진의 무너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고개 돌릴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내가 모든 것을 되찾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그들은 내 눈에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나는 사흘 만에 돌아온 집에 발을 들였다. 공기 중에는 아직 그들의 탁한 기운이 남아있는 듯해 불쾌했다. 류 팀장, 네. 이 집 안에 있는 내 캐리어를 제외한 모든 물건들 전부 다 버려요. 큰 가구부터 작은 이쑤시개 하나까지. 그들이 손댄 물건은 어떤 것도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시내 최고의 소독 업체를 불러서 여기 안팎을 3번씩 완벽하게 소독해요. 사흘 주겠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거실 중앙에 서서 한때 내 손으로 직접 꾸몄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다. 눈에는 한치의 미련도 없었다. 값비싼 장식품들, 아늑했던 소품들, 모두 배신과 계산에 더럽혀져 추악해졌다. 낡은 것을 부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없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다. 나는 뒤돌아섰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는 롤스로이스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나는 차에 올라탔다. 검은색 팬텀은 소리 없이 유엔빌리지를 빠져나가 그 소란스러운 희극을 멀리 뒤로했다. 차 안에는 강지훈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속 시원해? 그녀가 웃으며 물었다. 에피타이저일 뿐이야.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담담하게 말했다. 강지훈이 손가락을 튕겼다. 역시 싹을 잘라버리는 네 스타일. 마음에 들어. 아, 맞다. 그녀가 태블릿을 켜서 서류 하나를 띄웠다. 네가 조사하라고 했던 이수진. 이 여자 좀 재미있어. 남자 관계가 얼굴보다 더 화려하더라고. 박준우는 그녀의 어장에 있던 물고기 중에서도 제일 멍청한 놈이었을 뿐이야. 지훈이 화면 속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사진 속 이수진은 배가 불룩하고 나이가 아버지 뻘은 되어 보이는 남자와 고급 일식집에서 다정하게 음식을 먹여주고 있었다. 남자의 손목에는 파텍 필립 한정판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나는 그를 알았다. 최 회장. 깨끗하지 않은 수단으로 부를 쌓은 부동산 재벌. 그리고 박준훈의 회사의 중요 프로젝트가 깨이기도 했다. 내가 조사해보니 이수진은 이 최 회장과 이미 1년 넘게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어. 시기상으로 박준우를 만나기 전부터야. 그리고 박준우가 맡아서 자기가 출세했다고 믿는 그 프로젝트, 갑이 바로 이 최 회장이더군. 지훈의 입가에 모든 것을 알겠다는 듯한 미소가 걸렸다. 그러니 이 이야기의 내막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할 거야. 나는 가죽 시트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랬구나. 이건 단순히 가난한 남자가 혼인 중에 바람 피우고 내연녀가 상위 입성하는 막장 드라마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나를 노린 치밀하게 계획된 사냥이었다. 박준우의 어리석음과 탐욕, 이수진의 야망과 연기력, 그리고 배우의 숨은 늙은 여우까지. 그들이 노린 것은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심서연이라는 이름 뒤에 있는 막대한 부와 권력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잘못 계산했다. 그들은 내가 온순하고 해치지 못하는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양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이빨을 가진 늑대라는 사실을 몰랐다. 최 회장 회사는 어떻게 됐어? 내가 물었다. 조사 안 했으면 몰랐을 텐데 파면 팔수록 가관이야. 지훈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 인간 뒤가 엄청 구려. 탈세, 불법 부지 매입, 정경유착. 뭐 하나만 걸려도 몇 년은 좋기 감방에서 썩을 죄목들이야. 잘 됐네.
내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지훈아, 국세청이랑 검찰 쪽에 연락 좀 해줘. 서진그룹에서 도시사업 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그리고 서진그룹 이름으로 특별 감사팀을 꾸려서 내일 아침 바로 박준우네 회사로 보내. 내 사람, 내 돈을 건드리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똑똑히 알려줘야겠어. 알겠습니다. 나의 여왕 폐하. 지훈이 내게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그놈들 팬티 색깔까지 탈탈 털어서 보고해드리죠. 다음날 오전 9시, 박준우가 다니던 명성건설이 발칵 뒤집혔다. 검은색 벤틀리 뮬산 한 대가 회사 건물 바로 앞에 멈춰섰다. 나, 심서연은 강지훈과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4명의 호의를 받으며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이 건물로 들어섰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샤넬 수트에 강렬한 레드 립스틱을 바른 내 모습은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나를 막는 것조차 잊고 나와 내 뒤에 강력한 아우라의 넋을 잃고 쳐다볼 뿐이었다. 박준우의 회사는 내가 지난주에 인수를 마쳤지만 아직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눈에 나는 그저 불청객일 뿐이었다. 서연 씨?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준우의 동료였다. 예전에 그들의 집들이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즉시 사무실에 더 많은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수많은 시선이 일제히 내게 쏟아졌다. 놀라움, 의혹, 경멸, 구경거리라는 듯한 시선 등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박준우에게 버림받은 이 아줌마가 회사까지 쫓아와서 뭘 하려는 건지 궁금해했을 것이다. 울고불고 매달리며 재결합이라도 애원하러 온 걸까? 나는 그 시선들을 무시하고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손님, 혹시 예약하셨나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하이힐을 신고 달려와 나를 막았다. 강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 그녀를 막고 가방에서 서류 한 부를 꺼내 그녀 앞에서 흔들었다. 서진그룹 특별감사팀입니다. 지금부터 이 건물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모든 부서장급 이상 임원들에게 10분 후 최고층 회의실로 집합하라고 통보해 주세요. 1분이라도 늦으면 영원히 회사에 올 필요 없을 겁니다. 강지훈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서진그룹. 이 네 글자는 이 도시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의미했다. 사무실 전체는 순간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넋이 나간 채 우리 일행이 위풍당당하게 총재 전용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밖에서 어떤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었다. 10분 후 최고층 회의실, 명성건설의 모든 임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모두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상석은 비어 있었고 나는 그 왼쪽에, 지우는 내 오른쪽에 앉았다.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리며 회의실의 분위기는 물이라도 짜낼 수 있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침내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준우와 그의 직속 상사인 장 이사가 앞뒤로 들어왔다. 박준우는 막 밖에서 뛰어온 듯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넥타이도 삐뚤어져 있었다. 얼굴에는 숙취의 피로와 방해받은 것에 대한 짜증이 묻어 있었다. 뭔데, 아침부터 다들 불러 모으고 난리야? 그의 불평은 나를 본 순간 갑자기 멈췄다. 그의 얼굴 표정은 어제 빌라 앞에서보다 100배는 더 다채로웠다. 충격, 분노, 굴욕, 그리고 그 자신도 깨닫지 못한 두려움까지. 심서연, 네가 여길 왜 와? 누가 너더러 들어오래. 경비는 뭐해? 다 죽었어? 그는 자기 영역을 침범당한 미친 개처럼 내게 지저댔다. 여긴 회사야. 네가 와서 행패 부릴 곳이 아니라고. 당장 꺼져. 그의 곁에 있던 배 나온 중년 남자인 장 이사도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나를 알아보는 듯했다. 박준우의 그 쓸모없는 아내라는 것을. 박 팀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말투에는 나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다. 이사님, 제 전처입니다.
정신이 좀 이상해서요. 이혼 충격으로 와서 행패 부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내쫓겠습니다. 박준우는 그렇게 말하며 기세등등하게 내게 다가와 내 팔을 잡으려 했다. 짝! 맑고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더러운 손이 내게 닿기도 전에 강지윤이 이미 일어나 두꺼운 서류 뭉치를 회의 테이블 중앙에 세게 내리쳤다. 장철수 이사, 김광현 부장, 이민영 팀장, 지윤은 앉아있는 임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 공금 횡령, 리베이트 수수, 분식 회계, 탈세. 여러분들의 그 찬란한 업적들, 여기 전부 똑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면 차리고 짐 싸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 자료를 경찰에 넘길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천둥처럼 이름이 불린 모든 사람의 머리 위로 내리꽂혔다. 방금 전까지 구경꾼 표정을 짓고 있던 임원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특히 장 이사는 잿빛이 되었다. 첫 번째로 이름이 불린 사람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 박준우. 지윤의 시선이 마침내 그 자리에 얼어붙은 남자에게 향했다. 공금 3억 7천만 원을 횡령하여 당신의 내연녀 이수진에게 명품과 부동산을 사주고 회사 핵심 기밀을 빼돌려 당신의 갑, 즉 당신 내연녀의 또 다른 스폰서인 최 회장에게 넘겼지. 아,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신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그 빌라를 안겨준 천재적인 아이디어 말이야. 사실은 당신 밑에 있던 갓 졸업한 인턴 사원의 기획안을 훔친 거였지. 내가 당신이 그 인턴을 매수하고 협박한 모든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데 박준우, 이 죄목들만으로도 감방에서 평생 썩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우, 박준우의 뇌가 완전히 터져버렸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얼굴에는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아, 아니야. 네가 지어낸 거야. 전부 네가 조작한 거야. 그의 입은 여전히 헛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이미 그의 내면의 공포를 드러내고 있었다. 회의실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모두가 바닥에 주저앉은 박준우를 쓰레기 보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한때 의기양양하고 전도유망했던 프로젝트 팀장은 이 순간 철저한 웃음거리, 도둑, 사기꾼,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하이힐이 매끄러운 바닥을 밟으며 맑은 소리를 냈다. 나는 박준우 앞으로 다가가 몸을 숙였다. 마치 빌라 앞에서 이수진에게 했던 것처럼 나는 그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연인 간의 속삭임처럼 부드러웠다. 박준우 씨, 사흘 전에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나를 만난 거고 3년의 시간을 낭비했다고 했죠. 당신의 좋은 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도 했고요. 이제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줄게요. 당신을 만난 건 정말로 내 인생 최악의 어리석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손을 뻗어 마치 애완동물을 어루만지듯 그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당신의 좋은 날은 끝났고 내 좋은 날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말을 마친 나는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 문으로 향했다. 지윤아, 경찰에 신고해. 이 회사의 기생충들 경찰이 처리하게 해. 너. 알겠습니다, 심 대표님. 강지윤의 목소리가 내 등 뒤에서 들려왔다. 심 대표님? 박준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괴물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내 뒷모습을 쳐다봤다. 회의실에 남은 임원들도 모두 숨을 들이켰다.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다. 눈앞에 이 여자는 행패 부리러 온 미친 여자가 아니라 문호를 정리하러 온 새로운 주인이라는 것을.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문으로 걸어가다 걸음을 멈췄다. 아, 그리고 말씀드리는 걸 잊었네요. 명성건설은 지난주부터 저희 서진그룹의 100%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서진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말을 마치고 나는 문을 열고 모두의 경악스러운 시선을 뒤로 한 채 유유히 사라졌다. 문 밖의 햇살은 지금 내 마음처럼 찬란했다. 박준우의 결말은 불보듯 뻔했다.
인적, 물적 증거가 차고 넘쳐 그는 발버둥 칠 기회조차 없었다. 업무상 배임, 횡령, 기술절도 등 여러 죄목이 더해져 법원은 최종적으로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 남자에게 가장 소중한 15년.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어리석음, 탐욕, 그리고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김영숙은 판결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실성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죄수가 되었다. 그녀는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 앞에서 드러눕고 떼를 쓰며 모든 사람을 저주했다. 결국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박씨 집안의 그 친척들은 명성건설이 서진그룹에 인수되고 박준우가 구속된 후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박준우가 내 돈으로 그들에게 사준 집과 상가는 모두 변호사를 통해 회수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고 이전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고향으로 돌아간 후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들었다. 이수진, 이 여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리했다. 박준우가 체포된 다음 날 그녀는 먼저 강지윤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자신과 최 회장이 결탁하여 나를 속이려 했던 모든 증거를 넘겼다. 그들의 대화 기록, 이체 내역, 심지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동영상까지. 그녀의 요구는 단 하나, 돈이었다. 거액의 돈을 받고 이 도시에서 완전히 사라지겠다는 것이었다. 줄까? 지훈이 내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줘.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잖아. 그리고 그녀가 준 증거들은 최 회장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유용할 거야. 지훈이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 마음 약하기는. 하지만 좋아. 푼돈으로 골칫거리를 해결하고 좋은 패까지 손에 넣었으니 이 장사 손해는 아니네. 이수진이 제공한 투항의 증거에 서진그룹의 힘이 더해지자 최 회장의 좋은 날도 끝났다. 국세청과 검찰이 동시에 그의 회사에 들이닥쳤다. 모래 위에 세워진 그의 사업 제국은 절대적인 자본과 권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 자신도 여러 죄목으로 구속되었고 박준우보다 더 긴 징역살이를 앞두게 되었다. 모든 일이 일단락되고 내가 비우고 소독하라고 명령했던 그 빌라도 마침내 새롭게 태어났다. 류시연의 일 처리 능력은 대단했다. 단 사흘 만에 그 집에서 나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내가 다시 그곳에 발을 들였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새로운 가구, 새로운 장식, 그리고 비온 뒤 갠 하늘처럼 상쾌한 공기였다. 나는 2층 테라스에 서서 멀리 보이는 산의 풍경과 산 아래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이 와인 2잔을 들고 내 곁으로 왔다. 새로운 삶을 위하여 그녀가 잔을 들었다. 더 나은 나를 위하여. 나도 그녀와 잔을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짓고 잔 속의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나의 어리석었던 3년, 그리고 두려움 없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솔직히 말해봐. 너 그때 박준우에 뭘 보고 반했던 거야? 지우는 3년 동안 참았던 질문을 결국 하고야 말았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웃었다. 아마 급이 오는 밤 때문이었을 거야. 3년 전 내가 막 외국에서 돌아왔을 때였어. 아직 가업을 물려받기 전이었고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엄청난 슬픔과 혼란에 빠져 있었지. 위선적인 사교 모임과 끝없는 암투에 질려버렸어.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었어.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분을 숨긴 채 작은 회사의 격리사원으로 들어갔지. 거기서 박준우를 만났어. 그는 당시 평범한 직원이었지만 지기 싫어하는 근성이 있었어. 프로젝트 하나 때문에 일주일 내내 야근하기도 했고 내가 위경련으로 아파할 때 말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기도 했지. 비 오는 밤에는 자기 재킷을 벗어 내게 씌워주고 자신은 비를 맞으며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도 했어. 그때의 그는 눈에 빛이 있었어.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모든 방어막을 내리고 평생을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남자를 찾았다고 믿었지.
그래서 기꺼이 그를 위해 평범한 아내가 되어주고 3년 동안 연극을 한 거구나. 지우는 안타깝다는 듯 말했다. 응, 나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나는 정말 순진하고 어리석었어. 그는 변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그의 위를 키워준 거지. 내가 주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좋아지자 그의 욕망도 함께 부풀어 올랐어. 그는 이 모든 것이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의 성공 가도에 놓인 걸림돌이 된 거야.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나를 걷어차버렸지.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평온하게 말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심서연은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그날 죽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는 뉴호록 심서연, 널후룩 샌님이다. 역주, 중국 드라마 후궁견환전의 주인공이 역경을 딛고 강해져 돌아왔을 때 얻는 이름, 강인한 여성의 상징으로 쓰임. 다 지난 일이야. 지훈이 내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응, 다 지나갔어. 나는 하늘의 별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 맞다. 지훈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가방에서 사직서 한 부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거 류시연 팀장이 너한테 전해달라고 했어.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것을 받아들었다. 사직? 응.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자신의 보안회사가 진짜 최상위 리스크에 대응하기에는 아직 허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대. 이스라엘에 가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더군. 나는 정중하게 쓰인 그 사직서를 보며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싹 트는 것을 느꼈다. 류시현. 언제나 냉정한 얼굴로 말이 없었지만 내가 가장 필요할 때마다 벽처럼 나를 막아주었던 남자. 솔직히 지난 3년 동안 지훈을 제외하고 내게 안정감을 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언제 떠난대? 모레 비행기.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심했다. 지훈아,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 내 개인 명의로 이스라엘 최고의 보안회사를 하나 인수해. 그리고 그 인수 계약서를 류시연 팀장에게 추천서로 보내줘. 지훈은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알겠다는 듯 짓궂은 미소를 지었다. 어이구, 우리 심 대표님, 만년설에 드디어 꽃이 피려나 보네? 나는 그녀를 쏘아보았다. 헛소리하지 마. 그냥 보기 드문 인재라서 놓치기 싫을 뿐이야. 네네, 인재시랍니다. 지유는 마치 꿍꿍이를 다 안다는 듯 웃었다. 걱정 마. 완벽하게 처리해줄게. 이틀 후 공항. 나는 류시연을 배웅하러 가지 않았다. 다만 기사를 시켜 서류 한 부를 그에게 전달하게 했다. 나는 빌라 테라스에 앉아 노트북으로 공항 VIP 라운지의 CC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류시연은 검은색 캐주얼 차림에 간단한 백팩 하나를 메고 있었다. 그는 구석에 앉아 창밖으로 이륙하는 비행기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옆모습에서는 여전히 냉정하고 단단했다. 내 기사가 그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을 때 그는 확실히 놀란 듯했다. 그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그 내용을 확인했을 때 그의 만년 빙산 같던 얼굴에 처음으로 충격이라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정확하게 CCTV 카메라 쪽을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그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화면을 사이에 두고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가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아주 옅지만 분명히 진실된 미소였다. 마치 얼음이 녹고 만물이 소생하는 듯한. 그는 휴대폰을 꺼내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단 3글자였다. 기다리겠습니다. Well, 나는 그 3글자를 보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휴대폰 벨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대표님, 이수지는 돈 받고 이 도시 떴어. 너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래. 그리고 박씨 집안 친척들. 시골에서 아주 비참하게 지낸대. 매일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 알았어. 최 회장 회사는 오늘부로 공식 파산 처리됐어. 그의 모든 자산은 법원에 의해 동결 및 경매 처분되어서 우리 손해 배상금으로 충당될 거야. 좋아. 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지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비밀스러워졌다.
내가 오늘 정신병원에서 누굴 봤는지 알아? 누구? 김영숙. 근데 중요한 건 그녀가 아니야. 어떤 남자가 그녀를 면회하러 왔더라고. 그 남자, 넌 절대 상상도 못할걸.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버지? 빙고. 지은이 손가락을 튕겼다. 내 아버지, 심 회장님께서 직접 가셨어. 그 좁은 면회실에서 김영숙이랑 단둘이 30분 동안 얘기했대. 내가 간호사 한 명을 매수했는데 회장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진 한 장을 김영숙 앞에 놓았다고 하더라. 김영숙이 그 사진을 보고는 완전히 미쳐버렸대. 울다가 웃다가 무릎 꿇고 빌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소리쳤다고. 그 사진 뭔지 알아? 내 숨이 가빠졌다. 뭔데? 내 어머니 젊었을 때 사진. 회장님은 김영숙한테 딱 한마디 했대. 나 심 아무개의 아내, 그리고 나 심 아무개의 딸은 아무개나 고양이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 아들은 죗값을 치르는 것이고 너는 이곳에서 평생 외롭게 네가 저지른 짓을 참회하며 늙어 죽을 것이다라고. 지훈의 말을 전해 듣는 순간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언제나 바빴던, 언제나 내게 엄격했던, 심지어 내가 결혼할 때도 비서를 시켜 축의금만 보냈던 그 남자. 알고 보니 그는 언제나 그만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있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내 인생은 끔찍한 폭풍을 겪었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후 나는 족쇄를 벗고 먼지를 씻어냈다. 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깨달았다. 나는 눈물을 거두고 일어나 테라스 끝으로 걸어갔다. 나는 두 팔을 벌려 눈앞에 펼쳐진 나만의 도시와 나의 새로운 인생을 껴안았다. 박준우, 너의 배신에 감사해. 인간성의 추악함을 보게 해줬고 진짜 나를 되찾게 해줬으니까. 안녕, 나의 우스꽝스러웠던 3년간의 결혼 생활. 안녕, 심서연. 이번에는 나 자신을 위해 진짜 여왕으로 살아갈 것이다.